자, 이번 강의는 상강이고요. 창의성 개발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창의성 개발하기, 창의성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그리고 창의성 발휘의 3대 요소, 창의성 개발 원칙, 창의성 발상 도구, 그리고 창의성 방해 요인,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 개발의 필요성. 21세기는 왜 창의적 인재를 간절히 요구하는가? 산업사회와 지식기반 사회의 차이점이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쟁, 제한적 경쟁, 무한 경쟁. 구분 경쟁이 있어서 산업사회는 제한적 경쟁이고요. 지식기반 사회는 무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도 산업사회는 생계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는 자아실현이고요. 산업사회는 수직적 구조였지만 지식기반 사회는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산업사회는 자본가 중심이었지만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 근로자 중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지만 지식기반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조금씩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품질 경쟁이 주된 경쟁이었는데 지식기반 사회는 서비스 경쟁이 주된 경쟁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식기반 사회는 참여와 협력이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서 산업사회는 자본이 추진력이 됐었지만 이제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휴먼 리소스가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있어서 근면 성실성, 우리가 열심히 회사를 다닌다든가 뭐 출퇴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은 지식기반 사회는 창의성,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실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식의 개념도 노하우에서 know where, know what, know why, know who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는 정규교육, 지식 습득으로 이어졌지만 지식기반 사회는 평생교육, 지식융합, 창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근면 성실, 창의성에 가장 큰 주안을 둬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 창의성이 여기서 창의성 개발의 필요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자,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제2차 정보혁명 20세기 초반이고요. 지식정보기술, 지능,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든가 정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식기반 사회 기반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고요. 제4차 산업혁명, 즉 제2차 정보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 이 지능정보기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지능정보기술. 자,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여기서 SW 중심사회, 지능정보사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식, 노동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창의성 개발의 필요성, 의사를 능가하는 종양진단 전문가, 인공지능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IBM, 왓슨의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등에서 암진단 및 치료법 조언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투입 전 60만 건의 진단서, 그리고 200만 쪽의 전문 서적, 150만 명의 환자 기록을 학습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왓슨의 진단 정확도는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취장암 94%, 신장암 91%, 난수암 95%, 자궁경부암은 100%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NA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 및 맞춤형 치료.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의사들의 딜레마.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의사가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의사였지만 지금 현재는 각각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각 병마다 전문적으로 고치는 의사가 존재하죠. 2020년까지의 의사들은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이 200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매 5년마다 의학 정보는 2배씩 증가하고요. 81%의 의사들은 새로운 의학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월 5시간 또는 어, 어, 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습득을 못하는 거죠. 향후 80%의 의사가 알고리즘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기의 공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의사가 어떤 신뢰성 있게 처방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AI 변사 로스의 등장.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 앤 하스텔러사의 채용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IBM의 AI 플랫폼 왓슨을 기반으로 제작했고요. 기계학습을 통해 수천 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 분석한 뒤 사건에 도움이 될 내용만 골라서 제공합니다. 통상 초보 변호사가 담당했던 일이고요. 인간 변호사 50명과 함께 판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미국 법무법인 최초로 AI를 정식 변호사로 고용했고요. 법대생 단체 이를 취업 전쟁의 서막으로 간주합니다. 로봇 상사로 로봇보스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로봇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상사로 모시는 거죠. 자, 여기도 가트너에 보면은 뭐 나와 있죠. 미래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 내 업무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가 64%고 대체할 수 없다가 36%예요. 현재 2010년 3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3,601명 대상 조사 결과고요. 응답 이유는 정교성, 체력, 업무 완성도. 정교성은 22.5%, 체력은 20.6%, 업무 완성도는 18.7%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이커 운동.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이고요. 누구나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메이커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메이커 스타트업도 있죠. ICT 기술의 발전, 오픈소스 하드웨어 확산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3D 프린터로 쉽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게 됐고요. 온오프라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확산됩니다. 우리 가까운 청계천에도 있습니다. 메이커, 필요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 메이커라고 그러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3D 프린터의 발전이에요.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메이커 시대에 접근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크론밸리의 테크샵, 그리고 미국의 MIT의 팹랩, 그리고 일본의 팩카페, 그리고 중국의 시드스튜디오 같은 게 있습니다. 2006년 제1회 메이커 페어 개최 2006년에 진행했고요. 2014년 백과관에서 메이커 페어를 개최했어요.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기업 창업과 스텝,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주인공이고요. 메이커의 창의성을 촉발하고 발명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을 초청합니다 라고 버락 오바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의 동향은 민간 주도의 메이커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가 중간에서 국내 메이커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메이커 활동 공간은 전국에 126개, 2017년 9월 기준이고요. 공공 부문은 92개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무한상상실, 아트 펜랩, 판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창의 디바이스 랩 등이 있고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2022년까지 367개를 확충 예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메이크 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에는 서울에서 진행을 했죠. 자, 메이크 운동의 핵심은 디지털화와 정보 공유예요. 단순 만들기에서 디지털화가 됐고요. 그리고 메이크 운동으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요.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만듭니다. 정보 공유죠. Do it yourself, do it, do it together. 이렇게 DIY, DI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볼까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의 6가지 핵심 역량은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고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은 공감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팀으로 활동하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 세계 등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이 6가지를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핵심 역량? 창의융합형 인재. 창의융합형, 우리가 창의성을 갖고 있는 융합형 인재. 융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A랑 B를 합쳐서 C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윤리시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앞절에 창의성과 좀 달라진 부분은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융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창의융합 인재니까요. 창의융합 인재. 자, 자주적인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 발휘의 3대 요소. 토런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이자 창의성의 대가이고요. 토런스의 창의성 모델은 창의적 발상도구,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동기부여. 그래서 창의적 사고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발상도구에는 우리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마인드맵, 스캠퍼, 그리고 트리즈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는 전공 기초 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정보 수집 능력, 집중력, 추진력, 팀워크, 의사소통, 긍정적 태도, 리더십, 그리고 열린 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동기부여, 적절한 보상과 칭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팀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겠죠. 팀원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과 칭찬은 있어야 되고요. 학업 환경이라든가 국무 환경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펀 학습, 펀 경영, 그리고 성취성, 성취감, 비전 설정,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동기부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 발전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성 개발 원칙. 창의성의 개발 원칙 6가지인데요. 제일 원칙,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자란다. 두 번째는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 나온다. 세 번째는 창의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네 번째는 창의성은 칭찬과 보상으로 증폭된다.
다섯 번째는 창의성은 팀워크를 통해 증폭된다. 여섯 번째는 창의성은 창의적 발상 도구로 증폭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상 도구를 몇 가지 사용을 해봐야 될 건데요. 이렇게 발상 도구가 증폭을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발상 도구는 발산적 사고 그리고 수렴적 사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확산적 사고 또는 생산적 사고고요. 도구는 브레인스토밍, 강제 연결법,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즈, 발명 원리, 분리 원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적 사고, 우리가 수렴하는 거죠. 발산적 사고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디테일하게 분류하거나 수정, 분석,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열린 마인드로 열었다가 다시 클로즈로 좁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비판적 사고, 초점적 사고, 그 도구는 PMI, 하이라이팅, 역브레인스토밍, PPC, 평가 행렬표, 그리고 이한 비교, 순위 결정표 결정법이나 가중 순위 결정법, 같이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이거 먼저 진행을 해보자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겠죠. 대표적인 창의적 발상 도구로는 발산적 사고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강제연결법,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즈, 브레인 라이팅, 그리고 시네틱스, 수평적 사고,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이 있고요. 특징 보면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비판 금지, 자유 분방, 질보다 양, 결합과 개선이 특징이고요. 강제 연결법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물이나 단어를 강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A와 B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연결했더니 새로운 게 나왔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맵은 주요 개념을 서로 연결하여 지도를 그리는 거죠. 우리 마인드맵 많이 그리잖아요. 스캠퍼는 9가지 아이디어 변형 기법입니다. 9가지로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즈는 매우 구조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이고요. 모순 개념, 발명 원리, 분리 원리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떠오른 아이디어를 종이에 써서 제안하는 거고요. 시네틱스, 서로 관련 없는 요소 간의 결합이에요. 시네틱스랑 어떻게 보면은 강제 연결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서로 관련 없는 요소 간의 결합,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물과 단어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수평적 사고는 비정통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거고,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은 문제 범위를 점점 좁히거나 넓혀서 문제의 배경을 찾는 방법으로, 전자는 원인 전개, 후자는 목적 전개가 되겠죠. 수렴적 발산적 앞절에서 우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창의적 발상 도구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PMI,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에서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고요. 하이라이팅은 적중 영역, 그러니까 핫스팟을 검토하여 최적해를 선택하는 거. 역 브레인스토밍, 비판 장려하는 거고요. PPC, 긍정적 인정, 가능성, 염려스러운 점 등을 구분하여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행렬표, 평가 준거에 근거하여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 아이디어를 두 개씩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게임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쌍비교 분석법, 아이디어를 두 개씩 비교하여 점수도 함께 기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요. 가중순위 결정법,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 기준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창의성 방해의 요인을 한번 볼까요? 창의성 방해의 주요 요인은 심리적 타성, 잘못된 문제 정의, 다학제적 지식 부족, 그리고 모순 회피. 심리적 타성은 간습적인 사고가 혁신적인 접근을 방해한다. 우리 간습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간접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발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좁은 의미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좀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정의, 문제 정의,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우리는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걸 정의하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죠. 표면에 잘 드러나는 문제만을 공략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략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가 여러 분야의 다학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다학적 지식 부족,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 포함되죠. 모순 회피. 문제 숙여진 모순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모순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순이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경향, 이 모순을 무시하는 거죠. 단편적인 절충안으로 쉽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의성에 관련돼 가지고 창의성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할 때 이렇게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가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